저녁 6시가 막 넘은 시간. 정수는 거실 한 구석에 쌓인 낡은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시작한 집안 정리였다.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방을 비워주려고 했던 것이 한 달 전 일이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손을 대고 있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호가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웃고 있는 모습. 지연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진들. 정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가슴 한편이 허전할까? 두 번째 상자는 남편과의 추억들로 가득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 결혼 20주년 때 받은 편지. 아이들 생일 때마다 써놓은 일기장들. 정수는 세월의 흔적을 되짚어 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깔려있던 세 번째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정순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 정성스럽게 쓰여진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순아 라고 쓰인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분명히 버렸는데.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만져보니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정수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지연이는 아이들 학원 데리러 나간 참이었다.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정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마치 금고에 숨겨둔 죄스러운 비밀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이 편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 편지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30년 동안 잊으려 했는데 봉투의 모서리가 살짝 떨어져 나가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었다. 정수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그 글씨체만으로도 충분했다. 김명호.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자 가슴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가족들이 이 편지를 본다면, 만약 이 비밀이 밝혀진다면.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저녁 시간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도둑질을 들킨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때를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남편과의 선을 본 지 석 달째였고 양가 부모님들은 이미 결혼 날짜까지 정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영호가 나타났던 것이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이걸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다시 묻어둘까? 정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과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벽시계가 똑딱똑딱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생생했다. 영호를 처음 본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문학과 수업에서 만났는데 그는 항상 교수님 질문에 명쾌한 답을 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아서 나는 여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다. 같은 과 선후배로 가끔 만나는 정도였다. 정순이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후에는 연락도 끊겼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둔 그 시점에 갑작스럽게 편지가 온 것이었다. 편지를 펼치기도 전에 정순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 운명적인 봄날로 돌아가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교정. 몰래 만났던 도서관 뒤편. 그리고 결국 하지 못했던 그 고백.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서 익숙한 열쇠 소리가 들려왔다. 정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순은 재빨리 편지를 품 안에 깊숙이 숨겼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몰래 숨겨둔 보물을 지키려는 도둑 같은 기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 일로 짜증이 난 듯했다. 정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상자 정리를 계속하는 척했다. 하지만 품속의 편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민호가 거실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민호는 피곤해 보였고 간단한 안부 인사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혼자가 된 거실에서 정수는 다시 편지를 꺼내 보았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편지는 여전히 그녀를 이렇게 흔들어 놓았다. 과연 이 편지를 열어봐도 괜찮을까? 혹시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을까? 내가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정수는 봉투의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다. 오래된 풀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나갔다. 그 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져서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봉투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하얀 편지지의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정순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편지를 펼치기도 전에 그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벚꽃이 만개했던 그 봄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받은 이 편지. 그때 정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마침내 편지를 펼쳤다.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정순아. 첫 문장부터 가슴이 저며왔다. 30년 전 그 설렘과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편지에는 영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품어왔던 마음. 정순의 결혼 소식을 듣고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고백.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진심이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편지를 읽으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영호는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순을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떨림. 함께 보낸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마지막 인사까지.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30년 전 그날 이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청첩장은 이미 발송되었고 예식장도 예약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었다. 부모님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미 준비된 모든 것들이 그녀를 묶어두었다. 결국 정수는 편지에 답하지 못했다. 영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냥 묻어두었다. 그리고 예정대로 결혼을 했다. 하지만 신혼 초기에는 자꾸만 영호 생각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용기가 없었어. 정수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숨기지 않았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이 비밀이 이렇게 무거웠나 싶었다. 물론 아직도 가족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은 이제 솔직해지고 싶었다. 문득 영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그리고 혹시 가끔이라도 자신을 떠올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랐다.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다. 편지를 읽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것이 운명 같았다.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순의 시간이 멈췄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마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정순의 눈앞에 1995년 4월에 그 봄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대학교 뒤편 작은 공원,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오후였다. 그때 25살이었던 정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영호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키 큰 그의 모습이 벚꽃 사이로 보였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온 자신을 스스로 탓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조차 달콤했다. 그때 나는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영호는 정순 옆에 앉으며 조금 숨이 찬 듯 웃었다. 뛰어왔나 보다. 그의 얼굴에 살짝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정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은 정순의 결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청첩장도 이미 인쇄를 맡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정수는 자꾸만 영호 생각이 났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루 종일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정순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평소 연락하지 않던 그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을 때 정순의 마음은 흔들렸다.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를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다. 공원에서의 그 한 시간은 정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영호는 정순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다. 그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남길 줄 몰랐는데 영호가 마지막에 건넨 말을 정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행복하라고,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 걱정 말라고, 그리고 자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헤어지는 길에 영호가 뒤돌아봤다. 정순도 멈춰 서서 그를 바라봤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눈빛이었다. 그 후로 정수는 영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특히 봄이 오면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고 가정에도 충실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호의 자리가 있었다.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었다. 자식들이 클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육아와 살림에 바쁜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지금, 그때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영호야,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전화기 속 영호의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가 정순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그대로였다. 정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영호는 오랫동안 정순을 찾아왔다고 했다. 결혼 후에는 연락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최근에 우연히 정순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아이들이 다 독립한 것도 알고 있었다. 정순은 가슴이 뛰었다. 3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순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영호가 만나자고 했다. 정순은 망설였다. 지금 만나면 어떻게 될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많이 변했을 텐데 예전 그 감정이 남아있을까? 바로 그 순간 지연이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수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겼다. 지연이가 아이들과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30년 만에 들은 영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연이는 아이들을 씻기러 데려가면서 간단히 인사만 건넸다. 다행히 정순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영호와의 그 마지막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995년 4월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서 나눈 대화들이 생생했다. 영호가 했던 말들, 그의 표정, 그가 입고 있던 회색 스웨터까지 모든 것이 기억났다. 그날의 내 선택이 지금도 마음을 흔드네. 영호는 그날 정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다고.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정순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후회가 되었다고 했다. 정순도 그때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그녀도 영호를 좋아했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가 건네는 작은 인사말이 소중했다. 그런 영호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음을 고백했을 때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결혼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구해놨다. 영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후회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인정했다. 정수는 그날 영호에게 어정쩡한 대답을 했다.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전하지 못했다.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그때만큼은 용기를 내볼 걸 그랬어. 사실 정순도 영호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 후 영호는 정순의 결혼식에 축하 화환을 보냈다. 카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행복하세요. 그 짧은 글귀에 담긴 영호의 마음을 정수는 충분히 이해했다. 결혼식 날 정수는 계속 영호를 찾았다. 혹시 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정수는 왠지 허전했다. 신혼 초기에도 정수는 자주 영호를 떠올렸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영호의 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리움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영호에 대한 생각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다. 가끔 옛날 노래가 나올 때, 봄에 벚꽃이 필 때마다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저 정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왔다. 때로는 그 비밀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소중한 추억이었다. 영호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방금 전 영호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선명한 떨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영호도 정순을 잊지 못했다고 했다. 결혼 후에도 가끔 생각이 났다고. 특히 봄이 오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정순과 마찬가지였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60대가 넘은 나이에 첫사랑과 다시 만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것일까?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마음 한편으로는 영호를 만나고 싶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바로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영호였다. 아까 전화가 갑자기 끊겨서 걱정이 되었나 보다. 정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 커피 한 잔 정도는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고.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민호가 부엌에서 나와 정순을 바라보았다. 전화를 받고 있는 정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수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호는 정순이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순은 서둘러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 쿠션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다. 엄마, 누구 전화였어요? 정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보험 광고 전화 같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다. 바로 그때 지연이가 아이들을 씻기고 거실로 내려왔다.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정수는 애써 자연스러운 척하며 상자 정리를 계속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보였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호가 그 편지 봉투를 집어들려는 순간 정순이 재빨리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는 봉투에 쓰여진 어머니의 이름을 보았다. 정순아 라고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정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연이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가왔다. 민호가 들고 있는 편지 봉투를 보더니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을까? 엄마, 이거 누가 쓴 편지예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호가 봉투를 뒤집어 보니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글씨체에서 남자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졌다. 게다가 봉투가 오래되고 누렇게 바랜 것으로 보아 꽤 옛날 것 같았다. 엄마, 이거 아빠가 쓴 편지 아니죠? 글씨체가 전혀 다른데요. 정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아이들의 예리한 눈빛이 두려웠다. 특히 민호는 어릴 때부터 관찰력이 뛰어났다.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받은 편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이거 첫사랑 편지인가요? 그 말에 정순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딸의 직감이 너무 정확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민호와 지연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지연이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그 편지를 30년 동안 간직해왔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다. 엄마, 정말 첫사랑 편지예요?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정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얘들아, 미안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평소에 강하고 의연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 당황스러웠다. 지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했다. 어머니도 한때는 젊었고 사랑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동시에 느껴졌다. 엄마, 아빠는 아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고. 그저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자식들을 더 충격에 빠뜨렸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질문에 정수는 격하게 부인했다.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좋은 남편이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첫사랑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고 했다. 자식들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정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까 그 번호였다. 영호였다. 정수는 당황해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자식들 앞에서 받을 수는 없었다. 엄마, 전화 받으세요. 혹시 그 사람이에요? 정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식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려웠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요란하던 벨소리가 마침내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것은 벨소리보다 몇 곱절은 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정수는 마주 앉은 자식들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호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고, 딸 지연의 눈빛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세상이 낡은 편지 몇 장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 길고 무서운 침묵을 깨야만 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던 말이 입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랬노라고. 너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궁색한 변명처럼 들릴 것만 같아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민호가 굳게 닫혀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원망 섞인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냐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떠나신 거냐고. 아들의 눈빛은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은 모두 정리했으면서 어째서 이 편지만은 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살아오셨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그 예리한 시선에 정수는 가슴이 아리다 못해 저며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결국 터져나온 말은 고작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차마 다 설명하지 못할 수십 년의 세월과 무게가 담겨 있었죠. 이 비밀은 온전히 자신만의 몫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 현재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억을 지워주지 않았고 낡은 편지 속에 봉인된 마음은 이렇게 예고 없이 현재를 찾아와 버렸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번지는 실망감을 보며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가 되어 가족의 마음을 핥히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와 진실을 말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여 떠나버린 버스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흐르는 눈물을 감출 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지금 그녀는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비밀로 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벨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민호와 지연이의 시선이 동시에 정순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정순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고 거부할 용기도 없었다. 세 번째 벨소리가 울렸을 때 민호가 일어나더니 어머니의 휴대폰을 가져갔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며 눈을 찌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이 전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엄마, 이게 누구 전화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30년 만에 걸려온 첫사랑의 전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민호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늦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휴대폰에서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수나?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서 걱정이 되었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민호와 지연이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챘다. 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남자.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는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자식들 앞에서 영호와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정순아, 괜찮아? 왜 말이 없어? 영호는 정순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30년 전에 그 상냥한 목소리 그대로였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짓했다. 뭔가 말을 하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누구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영호에게도 들렸을 것이다. 정수는 자식들의 시선을 피하며 겨우 입을 열었다. 잠깐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스피커폰을 끄고 귀에 대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수나,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전화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영호는 예리했다. 정순의 당황한 목소리와 배경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들로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영호야, 미안해.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그 순간 민호와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가 그 남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오랜 친분을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담겨 있었다.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자신이 정순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듯 했다. 하지만 30년 만에 다시 연결된 인연을 그냥 놓아버리기는 아쉬웠다. 그래,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했나 보구나. 하지만 정순아, 우리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 말을 들은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와 그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마, 전화 끊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영호도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정수는 영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영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정순아, 내가 너무 무리하게 나온 건 아니지.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 30년 동안 잊지 못했어. 그 고백 같은 말에 정순의 가슴이 뛰었다. 동시에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진퇴양난이었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가족 사이에서 정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연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한때는 젊었고 사랑을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라고. 엄마, 우리가 먼저예요. 딸의 말에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식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결국 정수는 영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지만 영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정순뿐만 아니라 민호와 지연이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정순아, 나도 이제 혼자야.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더욱 네가 그리워진 거야. 전화가 끊어진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호와 지연이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 어머니의 첫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사람도 지금은 혼자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그 작은 파열음이
마치 위태롭게 쌓아 올린 유리성이 무너지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전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만이 지금 이 현실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닭 같았기 때문입니다. 등 뒤로는 아들 민호와 딸 지연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니, 시선이라기보다는 침묵에 더 가까웠습니다.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진공의 공간. 그 안에서 타들어가는 것은 오직 세 사람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거실은 어느새 어스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의 문양을 희미하게 비추고 그 그림자는 벽을 따라 괴물처럼 천천히 몸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온기가 머물던 공간은 이제 서늘한 신문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편지 상자가 이 모든 비극의 증인인 양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마 자식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억척같이 살아오며 단단해졌다고 믿었던 등이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등 뒤의 침묵은 분노이자 실망이며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그 차가움이 정순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 같아서 뜨거운 변명조차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정순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믿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정수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과거가 자식들의 현재의 작은 흠집이라도 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이 단란한 가정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 누구보다 반듯하게 키우려 애썼던 지난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지독한 사랑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불신으로 읽힌 것입니다. 정수는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듬직하고 속 깊던 아들, 아버지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며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었던 아들. 그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어머니의 자리가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변명도 아이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정순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 떨림을 본 것일까요? 이번에는 딸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원망과 함께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숨기다니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그 단어는 민호의 질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살가웠던 딸, 엄마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약부터 챙겨 달려오던 딸이었습니다. 친구처럼 모든 비밀을 나누던 모녀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가로막은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연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완벽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했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어머니의 비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알게 된 딸의 절망. 정수는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더뎠습니다. 마침내 돌아선 정순의 눈에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들과 딸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고, 지연의 두 뺨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물 속에는 원망과 함께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하는 애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해일처럼 밀려와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내 소중한 아들, 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고 말았구나.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린 그 사람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순 자신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현재의 가장 소중한 빛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정순은 탁자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편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과 아픔, 그리고 평생의 후회가 담긴 저 상자. 저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차라리 불 속에 던져버렸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태워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미련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얘들아, 엄마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소리는 차마 문장이 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이 깊은 오해와 상처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가볍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위선적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저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눈 속에서 정수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신뢰, 존경, 그리고 함께 쌓아온 평온했던 시간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움직임에 정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호는 탁자 위의 편지 상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순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히 분노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가족의 역사를 마주한 한 남자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떳떳하셨어요? 죽은 남편을 향한 질문. 그것은 정순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정순의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정순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정순을 의심하지 않았고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떳떳했냐고 아들은 묻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품은 채 그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 그것을 과연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배신만이 배신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내주지 못한 것 또한 어쩌면 더 큰 기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정순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뜨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낌만이 텅 빈 거실을 무겁게 채워나갈 뿐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이토록 초라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의 날 선 질문과 엄마의 무너지는 모습 사이에서 여린 딸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전화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대체 누구길래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요? 딸의 울음 섞인 절규는 정순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아니, 더 이상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상처를 주더라도 더 이상 거짓된 평화 뒤에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자식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걸고 지켜온 비밀의 문을 아주 조금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사치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간신히 내뱉은 말은 애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회한과 자식들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순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은 거실 바닥에 낮게 깔렸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자식들은 잠시 자신들의 분노와 원망을 잊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오직 정순의 희미한 흐느낌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오해와 상처의 벽, 그 벽을 허물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 처절한 고백이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대답 없는 아이들의 침묵 속에서 정수는 아득한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고 아픈 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 한마디에 흡수된 듯 고요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바닥에 무너져 오는 어머니를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들끓던 마음이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약한 모습. 그 모습은 날카로운 비수보다,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아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딸 지연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따뜻한 손이 정순에 떨리는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정순의 흐느낌이 잠시 멎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맨 얼굴에 자신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변명이 아닌 진실을 전하려는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숨긴 건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는 솔직해질게. 그 말을 시작으로 정수는 아주 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젊은 날의 과오나 아름다운 추억의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너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한 여자의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잠시 스쳐갔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지울 수 없는 흔적. 정수는 그 모든 것을 덤덤하게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초라하고 아파서 듣는 이의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현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지 않으려 남편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어서 자신의 과거를 통째로 도려내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의 침묵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그의 날카롭던 눈매는 어느새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했다. 내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내 진심이 너희에게 닿기만 한다면. 밤은 깊어지고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편지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배신의 증거가 아닌 한 여자의 아픈 세월을 증명하는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은 아직 다 녹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물과 고백 위로 아주 작고 위태로운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가족은 그 다리를 함께 건널 수 있을까요?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가족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는 뽀얀 먼지를 비추는 햇살의 기둥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편지 상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자는 더 이상 폭풍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세월을 견뎌온 낡은 유물처럼 그 자리에 고요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는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지연의 눈과 수심이 가득한 민호의 표정에는 아직 어젯밤의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날선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의 고요한 슬픔과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찬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물이 끓는 정겨운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작은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3개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민호는 편지 상자 옆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정순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서운함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프지만 평생을 짓누르던 비밀의 무게를 함께 나누게 된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 그 말에 정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흩어져 있던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상자를 다락방 깊숙한 곳이 아닌 거실의 책장 한편에 올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가족의 역사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해와 여유가 필요하겠지. 우리에겐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정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침 햇살 속에 부드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하룻밤에 아물지 않습니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도 위로도 시간과 사랑이 있다면 세 살은 아주 천천히 돋아난다는 것을. 찻잔의 온기가 세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